문재인 대통령이 방산비리 척결 등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한 반부패 협의회의 부활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민정비서관실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도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돼 그 내용이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 또 다시 한번 다량의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일단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청와대 문서관리 규정에 의해서 총무비서관실에 보안 담당관이 있을 정도로 네.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월 한 번은 서버까지 그 불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감사하고 검색하는데 이런 그 보안 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뭐 전 정부의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기강 회의가 얼마나 심화됐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기록물법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기록물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 해서 그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번에 발견된 대다수 문건들이 보면 적법하게 그 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다는 세월호 문제라든가 언론에 대한 활용 방안이라든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어길 정도까지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량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이것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소장님 제가 네. 첫 번째 공개가 됐던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그 쪽지는 공개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럼 이건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니면 두 번째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개를 또 안 했습니다. 또 이건 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록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생성 작성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 공개했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던 문서는 자필 메모이기 때문에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했던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 기록물이 있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 일반 기록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위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하등한 이유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아닌데 문제는 그 중에서 국가 안보라든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경우에는 예. 20년 내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고등 법원에서의 재판 결과에서 네네. 공개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정 기록물일 경우에는 그 지정 기록물에 기한과 보안 등급이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서 박수현 대변인이 보여줬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기록물도 아니고 지정 기록물도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했던 것이고 예. 나머지 문건에 있어서 지정 기록물이 기한이라든가 보안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지정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봐서 예. 그 문건을 살펴보고 나서 위법하다고 생각된 것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 발견된 문건 중에서 그 지정 기록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예. 이것조차도 그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니 그냥 발견한 즉시 그대로 특검에.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바로 이 기록관에 이전할 건 이전하고 그리고 나머지 특검에다가 검찰에다가 보고할 건 보고하자라고 해서 지금 즉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양호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몇 가지 좀 잘못된 네. 부분을 좀 약간 지적을 하면은 예. 대통령 기록물은 되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일반 기록물하고 비밀 그리고 지정 기록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는 뭐냐면은 공개 시점이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비밀이나 그 지정물 기록물이 되면 30년 동안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 기록물 위반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것을 문건을 발견됐을 적에 이것을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걸 일반 대통령 기록물이다 일반 기록물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지정물 기록 관리관이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 예.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그 검찰의 지금 현재 재판하고 있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증거로 제출했다. 증거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느냐 하는 판단을 또 예.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건 이미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네네. 그게 비밀이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든 이미 다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저는 위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읽어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청와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논란이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 관점에서 그것을 다 읽어보면은 예. 적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합법일 수도 있거든요. 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정무나 민정에서 그 어떤 현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예. 그 보고서라는 것은 민정수석이 최종적으로 받아서 그 최종 받아 일부 판단해서 거기서 보고할 거는 또 실장한테 보고하고 그 실장이 또 다 받았다고 해서 다 보고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또 그중에 일부는 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아닌 것은 또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뭐 언론을 동원해서 뭐 어떻게 좀 부정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돼서 그것이 대통령이 받아서 그것이 또 관계부처로 지시를 내리는지 이런 인과관계를 쫙 따져야 됩니다. 네네. 그 따지는 것도 없이 단순하게 이것이 불법적으로 자행됐다든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문재인 정부 예. 시절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생산된 문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문서 기록 비서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법은 정부가 바뀔 때 관련 없이 일관되게 원칙이 규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기록 비서관이 그 문재인 정부 시절 기록 비서관이만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지는 예. 그 인수위를 하러 들어왔더니 문서를 아무도 남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쇄해서 그 직무의 연관성, 계속성을 가질 수가 없더라. 예.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서 청와대가 직무를 하고 그 직무된 것들은 반드시 공개해서 투명하게 해서 네. 다음 정부나 국민들도 알 수 있게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줘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기록물관리법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가장 큰 대전제입니다. 그게 예.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보안이라든가 개인의 신상과 비밀에 관련된 것은 지정 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검찰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고 충분히 저는 대통령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 지금 그 서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원래 이제 취지 자체는 저는 100% 동감합니다만 예, 예. 그렇다면은 그때 왜 그러면 봉화마을로 지정 기록물을 다 갖고 갔습니까?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어쨌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꼭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공개가 되면 된다라고 보면 네, 그 그렇습니다.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반대쪽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후에 어차피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 검찰로 만약에 이것이 그 신고가 돼서 증거로 채택됐을 경우에 이 문서 출처 배경들을 물어볼 때 청와대에서 제공한 문건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발견하고 난 즉시 이 문제들을 예. 공개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견하는 그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이 청와대가 지금 발견하고 11일 만에 공개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네네. 즉시 발견되는 즉시 사실 뭐 이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검찰에 일단 이거를 자료를 넘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특수일부에서 뭐 지금 뭐 이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는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지금 그 일명 말하는 스모킹 건으로 네네. 지금 이게 악용될 우려도 예.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 시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 지금 정부 기록물 자체가 예. 물론 전 정부가 이런 원인 제공을 한 거는 확실히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자기 주군이 지금 탄압이 됐는데 이 서류 하나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이 마치 도망가듯이 말이야 이렇게 대통령 기록물을 다 이게 남기고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 정부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 대통령 기록물을 30년 동안 비밀이나 지정 기록물을 30년을 보관하냐면
자칫하면은 그 기록물이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그 국민들의 오해를 살 만한 그 요지가 상당히 있다. 이번에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주제를 지금은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성호 전 수석 부단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전혀 뭐 모른다, 그런 적 없었다, 검증은 철저히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욕망에 의한 그 단독 범행.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그 김인원 부단장이 진술을 했는데 예.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이준서 전 최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라든가 아니면 확정적 고의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미 씨 차원에서 넘어섰다. 특히 이준서 전 최고원이 기자회견 당일 5월 5일 이전인 5월 1일 날 예. 박지원 전 대표에게 그 다량의 문서, 그 장문의 메시지와 메시지를, 그리고 예. 전화 통화 36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준서 이유미 씨의 개인적인 그 일탈이 아니라 네.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이것을 통해서 선거 막바지 대선에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으로 삼았고 특히 그 내용 중에 문준용 씨의 개인적인 취업 지원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취업 이력서를 넣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저는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개인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 당시 선대위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선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을 걸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공명선거 추진단에서 저렇게 김성호 부단장이 진술하더라도 결국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 의결 단위까지 수사가 확대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당시 이제 선거 캠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으로 사실 뭐 해석하기보다는 검찰은 어디까지는 형사적인 책임 부분만 이것이 이제 수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예. 자칫하면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이제 형사적인 책임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형사적인 책임 부분은 이준서나 이유미 차원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 위선까지 형사적인 책임을 묻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추미애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저는 미필적 고의라는 게 어디까지 그러면 해당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나 박지원 전 대표까지 이 미필적 고의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검찰에서 형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을 가능하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인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 또 청와대 눈치 본다든가 아니면 국민의당 눈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수사는 수사로서 검찰의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든가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지나면 제2의 외압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전방위로 수사를 하든 아니면 뭐 잘라서 수사를 하든 그거는 검찰의 몫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예, 예. 국민의당 입장도 밝혀질 거고 그다음에 다른 또 야당의 입장도 밝혀질 것인가 이거는 그 검찰에 맡겨야 된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질문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 내용인데 이제 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윗선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지실까도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찾아서 추경 문제에 얽힌 국회를 그 풀기 위해서 사과하는 머리 자르기 말에 대해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민의당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거 기획된 거 아니냐, 야당 탄압이 아니냐고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 이 문제가 실제로 검찰이 아무리 중립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으로서 국민의당으로서는 국민의당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상의 수사할 이유가 나오더라도 아마 지도부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네. 부담을 느낄 겁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직접 수사보다는 서면 조사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파장을 최대한 낮추는 그 식의 수사를 검토할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는 공명선거 추진단에 출석한 제가 볼 때는 그 김성호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그 이용주 의원이 조사한 과정에서 이것이 지도부와 협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명선거 추진단 네. 내에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과 그것에 대한 물증에 따라서 최종 지도부인 그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후보에까지 수사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네. 달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이 사례가 하나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 국민의당의 지금 이제 그 수사 예. 이것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딱 발견이 되면 청와대에서 이거는 정무수석실에서 상당한 판단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의 항방에 따라서 예. 과연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럼 앞으로 대통령 국정 아젠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구와 협력을 해야 되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될 건가. 예. 특히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가 판단해도 뻔한 거예요. 국민의당의 협조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 선상에 있는 그 홍준표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예.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밖에 나와 있다고 네네. 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협조를 많이 받고 그래도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앞으로 이 수사 선상에서 윗선까지 수사가 되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묻고 국민의당 당 존립이 위기가 왔을 적에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또 청와대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그 득실이 될 것이 이런 부분들은 정무수석실에서 판단해서 위에 예. 보고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보고서거든. 입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예. 일단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 하는 부분이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뭐 그 청와대에서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 예. 만에 한해 또 검찰에서 과잉 충성한다고 이 정무적 판단에서 네. 또 이 저 국민의당을 그 수사 이상으로 필요 이상으로 수사를 해서 그 위선까지 해서 뭐 이렇게 돼서 이 정치적인 파장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불러일으킬 경우에 예. 그 역풍을 또 검찰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도부, 검찰 지도부라든가 청와대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국민의당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까지 해보고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인데 추경 상정을 두고 지금 아직도 조정소위에서 좀 대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일자리 추경에 대한 그 통과에 대해서 야당의 존재감을 발휘 못하는 두려움보다 예. 추경을 처리 못한 빈손 국회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11조 2천억 중에서 그 현재 공무원 일자리 관련된 건 500억인데 그 500억 문제에 대해서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타협을 해서 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역풍이기 때문에 타협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정부 여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상징성 때문에 예. 그 예산이 반영되는 거를 얼마라도 반영을 시키고 야당은 또 문제제기 차원에서 일부 삭감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음으로써 여야가 윈윈하면서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추경 문제는 처리하지 않을까. 처리하지 않는다라면 그 지금 현재 국회 개원 이래 추경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 게 이번 국회가 된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다라면 예. 저는 여야가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있을 개헌에 있어서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회로 옮겨달라고 하는 내각제 개헌은 내각제 니은자도 못 꺼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여당도 아까 말씀드렸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일부 수용해서 예. 일정 부분의 삭감은 상징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야당의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80억 원의 예산을 두고 상징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금액으로 보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은데 이 80억 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양보를 뭐 주고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상정이, 예. 말이 이제 80억이지 80억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야당이 예. 요구하는 게. 이게 국가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없지만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여러 가지 국가 재정 그 과도한 재정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정부 조직법하고 빅딜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도 여당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그 정부를 5년 동안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편의상 정부 조직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반대하는 지금 가장 쟁점 부분이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 수장 관리 업무를 이제 환경부를 예. 이전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지금 4대강 사업을 또 이게 완전히 백지화 시키려고 하고 네. 지우기 위한 그런 업무 아니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정 부분 뭐 주고받으면서 빅딜을 해서 일단 일괄 타결되는 방식으로 아마 처리되지 않겠나. 그것이 또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야당도 추경에 반대하는 지금 우리 서사장님 말씀한 추경에 반대하는 그 야당의 결국 반대를 위한 반응을 비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80억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일단 양보를 하고 대신에 이제 지금 정부 조직법 개편안 이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나 또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 사실 새로 만드는 거는 거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안전처 얘기도 좀 많이. 대신 이제 행자부 문제에 있는 그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폐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소방청장을 분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일가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을
통틀어서 아마 그 서로 빅딜하게 되면은 이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협의회 부활을 지시했다. 이 기사도 오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래 반부패 비서관을 임명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준 교훈인 반칙과 특권의 부활 그리고 그 정경유착, 그 정경유착에 대한 것을 비호하는 그 권력에 줄 서는 검찰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되었던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영혼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그 권력의 비호를 받는 국정농단 세력의 반칙과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저는 예. 뭐 응당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초반에 이런 개혁과 청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소위 말해서 소통 행보라든가 예.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이런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포지티브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생산적인 얘기들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8월, 9월이 소위 말해서 국회 하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견제 감시가 좀 소홀하고 느슨할 때 아마도 개혁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음으로 인해서 초반에 그 2달 동안 국민 여론들을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서 향후에 국정 이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정기관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부패 협의회가 또 다른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우려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권력기관이 아니고 최고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반부패 관계교환협의회 이거 부활하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2004년 1월에 시작해서 임기 5년 동안 딱 9번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크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부활하는데 어떤 취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에 뭐 진보 보수가 없다. 그건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할 국민은 아마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그게 100% 동의하는데 다만 이것이 자칫하면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검찰총장, 감사원장, 그다음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각 부처 협의회에 각 부처별에 보면 감사 기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하는 또 감사 기능이 공무원들 감사 기능이 또 있죠. 검찰총장은 검찰에서도 공무원들을 사실 감사. 그것 때문에 이제 공수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논란이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객관성입니다. 지속성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것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시스템을 운영을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전체 각 부서 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자칫하면 그날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검찰총장, 그다음에 감사원장, 예. 국정원장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괘씸죄에 걸린다든가 표적 수사를 하든가 아니면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자칫 오해해서 예. 지우기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이 반부패 척결이 특정 목적을 위한 그 어떤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도 간담회라는 게 있습니다. 협의회. 그 기관장 네, 협의회가 네. 있거든요. 그것이 거기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거기도 뭐 기관장부터 해서 뭐 단체장 다 참석합니다. 검찰도 들어가고 법무 담당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상당히 그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계속 끊임없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그런 이제 지속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는 뭐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고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비춰서 그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허성무 이사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찰이 부패 척결을 책임지는 주체이고 그 기관 담당 주무 기관이 맞는데 동시에 또 반부패 핵심적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 권력에 줄서기 위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수사권 독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부패 협의회 검찰이 자체 검찰 개혁안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것을 나무랄 리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국회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이 반부패 협의회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것이 반부패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 보고를 통해서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국회가 그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과거 정권의 정치 보복보다는 수리온 헬기만 보십시오. 아니 비세면 봄 여름에는 못 날고 날 추운 겨울에 못 날면 가을 한철 난다는데 고추잠자리도 아니고 이게 수조 수백억을 투자해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것들이 뻔연히 일어나고 있는데 예.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 이 부패에 대한 문제 척결하지 않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보복에 대한 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만들고 예. 하지만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한 문제는 반드시 사정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좀 그 원칙적으로는 우리 서 소장님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뭐 예. 부정부패 아까도 말씀 부정부패에 척결한다는데 뭐 그걸 동의할 반대할 국민들이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수려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방사청 비리는 뭐 여야 관계없이 뭐 과거 정부 관계없이 다 엄격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앞으로 수료만 갖고 이게 지금 반부패 기관장 회의를 지금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아마 반부패와 관련돼서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일부분 중에 하나고 다만 이제 이게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독립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강력하게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개혁을 하는데 이 지금 반부패 기관장 회의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데 검찰이 총장이 참여했을 경우에 네. 과연 검찰총장이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정치검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있죠. 결국 이래 되면 자칫하면 검찰총장이 잘못하면 꼭두각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같으면은 정말로 반부패 기관 협의회의 순수성을 따진다면은 이런 수사기관이라든가 감독기관, 특히 이제 검찰총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라든가 국가원장 같은 경우는 참석시키면 안 된다고 나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법적인 논란도 앞으로는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허성우 이사장 그리고 서양우 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